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할 법안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앞서 반대 토론을 하신 분들의 논리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 한마디를 4시간씩이나 걸쳐서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은 그 주장하는 논점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한 가지 방향의 얘기만을 계속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 토론을 위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에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어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이것이 전체 국회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해야 될 일,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그 발언 준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낭비되는 시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그것이 필리버스터가 목적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것이고, 주의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행위를 상식에 맞게, 법에 맞게 하고 나서야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부터 멀리서 논리를 끌어온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적어도 필리버스터의 목적에 맞는 발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논리로, 칼이 아닌 말로 논리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인 얘기를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모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지금 필리버스터에 남아있는 분들도 얼마 안 되는데 필리버스터에서 적극 참여해서 자신의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될 텐데 겨우 2시간, 3시간 하고 나가면서 24시간
얘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이게 과연 제가 찬성 토론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진짜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간단히 찬성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에 대해서 틀린 말이 명백히 틀린 말이 제가 생각해 틀린 말이 있어서 그걸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반대를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방금 발언하신 분도 그렇게 속기록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법원행정처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죠. 권력분립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혹은 현 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권력분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행정부와 사법부도 분리하지 못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죠. 법원행정처는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심지어 조의대를 정점을 하는 대법원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 있는 당시 후보를 아예 정치적으로 배제하려는 판단까지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현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틀린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논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굳이 애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떻게 얘기했다. 법무부 차관이 어떻게 얘기했다. 소위원장이 어떻게 발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마치 열심히 손을 들어도 발언 기회도 안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하고 소위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회의는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고 위원장이 발언을 하죠. 소위원회는 소위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이 출석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논의가 진행되었던 법사위 제1소에 소속돼 있고 이 법안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발언 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손을 든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 발언이 아무리 길어져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그 속기록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없다면 그건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걸 가지고 마치 발언 기회를 제한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도를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를 차추하고라도 기본 전제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허위의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론 기회가 철저히 주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조차도 판결서를 복사할 때 2013년 이전에 기록은 판결서만 법원에 있고 나머지 다른 증거 자료들, 이게 증거 목록이나 이런 기타 서류들이 지금 검찰에 다 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일반 국민이 판결서와 다른 기타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없으면은 복사 못 해주는 거지.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도
법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서밖에 없으니까 판결서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조배수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새 민원인들은 그게 간단치 않다. 왜 없느냐고 따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에 명징하게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소개해 드릴 것처럼 부칙에 그거를 명확하게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부칙에 그 글이 들어간 것은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혹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반영해서 부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했고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치 다른 법안도 다 그렇게 통과된 것이냐?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단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그 수많은 민생 법안을 모조리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 동의해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필리버스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본이 맞는 전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맞는 전제를 가지고 발언을 해야 그 말에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미확정 형사 판결의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한이 있는 어떤 사이버 자료를 부다페스트 협약에 따라서 전자증거를 멸실 방지를 하기 위한 법인데요. 그것은 조배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여야 합의로 다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 열람 복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행 형사사건법 59조의 3은 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라는 제목으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 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이 정보를 괄호해서 이하 판결서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는 괄호 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넷, 그 밖의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괄호 닫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9조의 3에서는 확정된 판결문, 형사사건의 판결서 등 판결서와 각종 증거 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것을 이젠 미확정한 형사사건의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민사소송, 민사 판결문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문에 대해서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있다가 이번에 통과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현재 본회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
이미 이전부터 그것이 논의가 됐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그때는 하지 못했냐고 얘기했는데 그때 법사위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다른 정치적 이유로 막혀서 통과되지 않는 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렇게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의미를 갖죠. 요새 정보는 너무나 많아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검색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조차 압수수색에 온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의해서 증거를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참고할 만한 판결을 찾는데 검색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없는 것과 똑같다. 자료가 너무 많으면 그걸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을 취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고 소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국민의 의원들이 이렇듯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겠다고 하는 법안입니다. 민사소송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이미 열람 등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문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면서 날밤 새면서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다른 목적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는 공포 후 시행 일시를 1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1년 정도 생각했는데 그때 소위 과정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당연히 검토하게 되죠. 그것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기서는 부작용으로 제기가 됐고 그거는 수도 없이 그동안 확정되지 않는 형사 판결을 공개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거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미 학계나 실무계에서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니냐. 1년 정도 줘서는 이 논의가 됐을 뿐입니다. 부작용을 어떻게 막고 이게 부작용이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따의 논의가 아니고 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방지가 가능한데 그럼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가지고 논쟁이 됐었고 그래서 예산 문제나 시간을 충분히 부작용을 없게 제도를 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넉넉하게 시행 일시를 2년, 공포 2년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이 조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위에서 고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배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부칙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 보면 제59조의 3 개정규정, 이 개정규정을 말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등부터 적용하되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판결서 등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3년 12월 3일까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혹여 있을지 모를 민원인이 왜 나는 판결서와 다른 자료 증거 목록까지 요청했는데 왜 판결서만 복사해 주느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불만 혹은 민원 제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아예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까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배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미확정 판결은 왜 판결문은 열람 복사가 되어야 할까요? 판사들은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쓴 판결문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읽혀서 내가 혹시나 놓쳤을 혹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달리 A를 비롯했건 그런 것이 들어갈까 봐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결서를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판사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판결서 공개나 열람 등사의 문제는 사실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전제는 헌법부터 출발합니다. 헌법 제109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심리도 공개하고 판결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에 대해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의 형태는 물론 공판정에서의 재판서에 의해서 하는 판결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요약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예정했던 형태는 그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피고인의 징역 몇 년을 처한다. 이러이러해서 유죄고 이러이러한 무죄 주장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쭉 읽게 돼 있죠. 그것이 공개된 자리에서 행해집니다. 그러면 판결서에 열람 등사를 허용하는 것은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행해진 것을 그대로 언제든 다시 그 공개된 상태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서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부터 출발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악용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서 오히려 제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외의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은 공개하고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혹시 부작용에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래서 지금의 방식이 옳은 방식, 원칙으로 나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왜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판결문의 공개가 왜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허락하면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법조의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어떤 정도의 형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전관 변호사를 찾게 되고 과도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사기꾼에게까지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결정문이나 판결문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들이 내가 원하는 판결문을 볼 수 있어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리에 물들지 않고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검찰이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지휘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마치 검찰이 상위에 있고 경찰이 하위에 있는 듯이 그렇게 인식되어 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 관계로 된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찰이 그동안 억울하니 계속해서 우리 수사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단순히 외쳐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검사들만이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관련 판례를 외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바닥만한 두께의 형사 관련 판례집을 외우고 그것을 시험으로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사 판례는 경찰들보다는 검사들이 더 많이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판례를 많이 아는 시대입니다. 모든 판례가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경찰이든 검사든 빨리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판례에 빨리 접근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식에서 오는 정부에서 오는 상하관계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만큼 요즘의 시대는 더더욱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평등하게 풀어주는 것이 실제 민주주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도 정확히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개혁을 얘기할 때 판결문의 공개를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에 대해서 판사들은 제한 없이 열람합니다. 물론 그건 업무를 위해서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그렇게 판사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판결들이 가끔 외부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모 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렸는지를 일부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일부 사람만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그 사람이 독점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판결문들이 그러한 과정 없이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듯 이른바 블랙마켓이 없어지는 것이고 법원 판사가 법원의 판결, 자기하는 재판장으로서의 행위 외에 부적절하고 쓸데없는 권위나 기득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법원 개혁할 때 판결문 공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이해한다면 판결문의 공개 범위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사실은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예외를 최소한으로 해가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이걸 필리버스터라는 명분으로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는 권력의 쏠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용 얘기합니다. 윤석열 재판 1심 악용한다고요? 윤석열 재판 1심은 판결을 안 봐도 언론들이 더 앞다퉈 쓰고 더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윤석열 재판 하나 판결문을 빨리 받아보려고 이 법을 통과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2심, 3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경광부회고 논리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여론의 영향은 판결서의 공개와 전혀 관계가 없죠. 여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여론이라고 일컬을 만큼의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은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들은 판결서 자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미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자들이 더 알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더 알고 싶어서 판결문을 본다면 기자들이 악의적으로 썼다든지 기자들이 잘 모르고 썼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 실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판결서 외에 모든 정보가 지금 대한민국에 차단되어 있습니까? 판결문을 낭독하는 곳에 이미 기자들은 들어가서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사화되고 있어요. 판결문을 공개하면 갑자기 그것이 지금보다 갑자기 악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반대하는 논리로 전국에 1심이나 2심이 양형의 차이가 있고 유무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신급에서 다퉈져야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다투지면 되겠느냐? 그 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판결문이 공개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게 똑같은 사안을 보니까 피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3대 때리고 상해가 2주 났는데 그런 비슷한 사건을 다른 어떤 조건도 다 비슷한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왜 내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항소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유무죄, 나는 분명히 유죄를 받았는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무죄를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신급제도에만 놓아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른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신급제도가 있으니 신급제도 알아서 해라.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옛날에 누구 표적수사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판 가서 다투세요. 재판 가서 당신 말이 맞으면 무죄 날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1심, 2심, 3심 재판하면서 가산탕진하고 그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신급제도에서 해소하라? 이게 정치인들이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 형사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에 대한 반대 논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좀 다른 근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20조 2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법원조직법 20조 2는 사법정책연구원이라는 제목하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재판공개 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라는 연구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발간 등록번호는 32-97415668-001606-01 이렇게 되어 있고 2023년 3월에 발간된 것입니다. 연구 책임자 김주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고 연구참여자 서영성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단비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기록인데요.
이걸 다 읽어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다 읽어드리면 제가 한 9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송숙주 의원께서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 제가 읽어드리진 않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 기록. 모든 사건은 소송의 기록이 있고 그것의 결과물이 판결서가 있죠. 그러면 판결서 공개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가벼운 겁니다. 판결서는 소송 기록의 결과로 어떤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모든 소송 기록에서 이렇게 추출해낸 거니까 소송 기록을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문 공개하라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하드하다고 더 이렇게 더 강경한 입장인데요. 소송 기록 공개에서조차 뭐라고 하고 있냐면 325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춰보면 미확정 사건의 소송 기록 공개 여부, 판결문이 아닙니다. 소송 기록 공개 여부는 어떠한 정책이 옳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다. 즉 판결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송 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도 가능하고 그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개 여건이 성숙하였는가를 따지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송 기록 자체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후 미확정 사건의 소송 기록 공개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보다는 수서 법원이 문서별로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송 기록 공개를 통하여 얻은 정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제재 등 열람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장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하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 소송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중립적 시점을 취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이 과연 판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328페이지 제목이 미확정 사건 형사 판결서의 공개 문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에 설치된 연구기관이고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사판결서는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63조 2 제1항에 따라 2023년부터 미확정 사건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되나 즉 이건 민사사건의 경우에 2023년부터는 미확정인 사건에 대해서 공개되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판결서는 여전히 확정된 사건에 한하여 공개되고 있다. 괄호 열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 제1항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대하여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까지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각주로 각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확대 구현하려는 취지이다. 공개 대상을 미확정 사건의 형사 판결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대립한다. 찬성론 측에서는 확정되지 않는 사건의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론 측에서는 미확정 형사 판결서를 공개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각국에서 재판의 공개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문제된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도 서구 사회에서 재판 공개 원칙 형성의 계기가 된 반면교사의 사례인 영국의 성실재판소, 스페인의 종교재판, 프랑스의 인간편지 등은 모두 형사적인 것이었다. 일본, 미국에서도 성문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특별히 명문화하고 있기도 하다. 형사사건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민사사건 등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공개의 목적인 절차의 공정성 또한 형사사건에서 더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헌법에서도 형사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의 경우보다 판결서의 공개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형사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도 그러하다. 따라서 위 개정안과 같이 형사판결서도 민사판결서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공개 요구가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 선고 직후에 사건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언론 보도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정보 왜곡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적시에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미확정 사건의 형사판결서 공개는 필요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공중의 인식 수준을 무시한 것이고 적극적인 판결서 공개를 통하여 바람직한 판례가 형성되고 사건의 결론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풍성해지는 등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구속이나 기소 단계에서 이미 사회적 낙인 효과가 생긴 경우 이를 미확정 사건 판결서의 공개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다.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여기는 정말 정책 연구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사법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꺼운 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결국 미확정 형사 판결의 판결문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그러한데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분의 그 전제는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한 실제 소위 과정에서 답변과도 다르고 대법원의 입장과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명징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25년 11월 18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네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의 개업회원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필요한 일반 변호사 관련된 건 빼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하여 2025년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의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 방법과 범위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본 설문조사에는 서울의 회원 2,096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며 94.2%가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 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알 권리 보장 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 30%, 공정한 재판에 도움 24.1%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10.6%도 있군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설문을 보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판결문 공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판결문 공개가 왜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각이 드러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이게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인용하고 싶어서 결국 이거를 인용하는데요. 아까 94점 몇 %는 저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저는 100% 가까이 더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94%는 저한테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결과인데 좀 더 높이 나와도 좋았을 거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판결문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면 공개 및 확대 필요 의견을 단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죠. 공개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면 될 것이다. 판결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당사자 비실명 처리 후 제한 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번은 판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함. 지금처럼 판결문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여겨짐. 판결 내용은 정보 접근성 보장 및 동일 사안에 대한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는 공인인증서 및 당사자 성명 삭제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심리만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판결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함. 헌법 제109조 이렇게 써놓고요. 가능한 한 넓게 공개되어야만 변호사의 변론도 법관의 판결도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될 것이고 추락한 사법부와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여 유사 사건의 사례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 외 판사들이 자의적인 판단과 외부 압력에 의한 개입을 저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보유한 서류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의 범위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는 마당에 사법부의 정보 또한 최대한 넓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함. 판결문은 법원의 입장을 예상하고 법리를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 바 최대한 국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기를 바람. 이건 뭔가 이렇게 재밌다는 표현을 하기는 그렇고 와닿는 표현이네요. 판결문은 일종의 공공재인데 이를 열람하기 위해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기업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여 판결문 열람을 위한 비용이 크게 절감되기를 희망함. 그렇죠. 우리가 세금 내서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공공재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실명화된 내용의 판결문 공개를 하되 판결 이유 중 국가 비밀,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사생활의 중대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어떤 판결문을 비공개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판결문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서울 변협 차원에서 판결문을 수집, 활용할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판결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미확정 판결에 대해 한해서 당사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 판단하에 확정 시까지 비공개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확정 판결, 비확정 판결에 대해서 하는 의견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특별히 변호사들과 관계된 것이고요. 네, 그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이 어떤 기타 의견 자세히 쓰라고 하는 분들이 쓴 의견은 법조인으로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써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에 논의된 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외국의 예를 하나 소개를 하고 베일에 쌓인 재판 사법정보 공개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라는 토론이 2015년 토론인데요. 여기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제문에 있어서 토론을 한 류여해 당시 수원대 법학과 겸임 교수가 쓴 토론문 중에 다른 것은 제가 다 생략하고요. 거기서 미국 법원의 판결문 공개 부분을 인용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사건 유형이나 당사자 이름으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법원 관련 문서가 대부분 공개돼 공공기관 혹은 유료 검색 시스템으로 문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시스템인 페이서를 이용하면 법원명, 당사자 이름, 일자별로 사건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유료로 보급하고 있는 사설 검색 서비스인 넥시스나 웨스트로 등을 통해 더욱 쉽게 연방 및 주 법원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비실명제로 공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 미국 법원에서 판결문이 비공개인 이유는 소수민족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경우, 영업비밀 혹은 기타 사업비밀 정보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비공개 판결문을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밀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하기도 한다.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까지 공개하는 미국식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공개를 사회적으로 정확히 사실 비실명 처리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공개 제도의 어떤 의의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에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했는데요. 요 논문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헌법학 연구 제 28권 제 1호에
실린 2022년 3월자 판결문 공개제도와 사법부의 책무성이라는 최선 교수가 쓴 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복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는 권위주의 과거 청산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민주적 개혁이었다. 권위주의 과거 청산은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으로서 권위주의 통치 집단이 구축한 비민주적 법과 제도, 통치 조직과 기구, 범죄적 및 비윤리적 행위, 특권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자금 조달 및 배분, 정권과 관료의 뇌물수수, 유권자 동원과 매수, 계층적 및 지역적 편견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민주적 규칙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공고화로 연결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민주적 규칙과 절차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 민주적 규칙이 일상화, 습관화,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내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노력은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탈권위주의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1994년 통합선거법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여 금권선거를 제한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4년 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 정착과 진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또한 인물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정당 민주화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분권화를 시도하는 등 정치적 영역에서 탈권위주의를 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경제적 영역에서도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실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적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탈정치화와 더불어 군 내부의 특권층을 없앴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과거사 정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은 사법부까지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는 못했다. 1987년 이루어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관계로 사법제도의 개혁은 관심 밖에 머물렀고 그 결과 헌법에서 사법부 조항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적 헌법으로의 개헌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대표적인 제도의 모든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사법 조직에 대한 논의는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법제도는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되어 유신 시기에 약화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정착된 것이 민주화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사법부의 조직구조는 민주화와 자유화에 따른 조건과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서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탈권위주의화 및 민주적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1993년의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이후부터 매 정부마다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법관료화를 완화시키고 사법관료제를 완화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 탈권위주의와의 지체는 권위주의 시기에 권력의 시녀로 역할했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권위주의적 사법관료제가 지속되고 법조 비리와 정관 예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신영철 대법관 사태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태 등과 같이 사법부 고위층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등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되어 지속되어 온 사법관료제는 사법권뿐만 아니라 행정권과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각 직급이 서열화되어 있으며 승진 구조에 의해서 계급화와 관료화가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관은 사법부의 상층부로부터의 재판에 대한 간섭과 영향을 받기 쉽다. 사법부의 수직적 관료 구조는 다른 국가 영역이 민주화의 영향으로 기능 재편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굳건하게 지속되어 왔다.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 역시 권위주의 시기의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의 사법구조는 큰 틀에서 권위주의 시기의 사법구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법적 비리 문제는 법관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사법에 대한 신뢰 위기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다. 1998년의 의정부 법적 비리 사건, 1999년의 대전 법적 비리 사건, 2004년의 인천지방법원 골프 접대 사건, 2004년의 춘천지방법원 판사 성접대 사건, 2005년의 윤상림 게이트, 2006년의 김응수 게이트, 2011년의 부산법적 비리 사건 등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법적 비리 사건들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한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관예우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아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전관예우는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법부 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있던 신영철 대법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한 후 담당 법관들에게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는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가 되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법원장의 직무감독 범위를 벗어나 재판에 관여한 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2009년 11월 국회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 하였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목적으로 당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법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권위주의 시기에 형성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화 직후인 1991년과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08년 공의 응답자의 94% 이상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2009년 실시한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7%의 응답자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 2008년에는 65.5%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고 2019년에는 84.3%의 응답자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에도 재판에 대한 높은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그동안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양형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재판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평가된다. 비록 다른 정치사회적 영역보다는 더디지만 사법부도 탈권위주의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서문에 지금 나오는 글입니다. 민주화 이후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사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부 책무성의 기본 개념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판결문 공개 확대의 취지와 배경을 살펴본 후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분석하고 그 성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렇게 서문을 쓰면서 기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들 1980년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체대를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제도 정비 차원의 노력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이 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논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는데 앞부분에 문제의식만 밝혀드리고 이 논문에서조차 판결문 공개가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이것은 과연 반대해야 되는 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정말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더군요. 무엇을 위한 필리버스터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형사 판결,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판결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제한 규정을 두어서 다른 부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사법의 민주화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적인 개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를 발언했던 분이 스스로 자백했듯이 필리버스터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다른 정치적 정쟁을 위한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부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충분히 설득되었을 것으로 믿고 사법의 민주화,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 주권을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찬성표를 꼭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다 보냈습니까? 민주당 네.